오늘의 방송 주제는 국격이라는 것이 샘솟는다. 약간 이제 뽕필이죠. 네. 아무튼 우리 국가의 이제 국격을 높여주는, 네. 월드컵 우승에 비견할 만한, 월드컵 축구 우승에 비견할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스카를 톱질하고 싶어하는 남자, 이 봉블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방금 귀국한 우리 세 번째 전세기를 통한 이제 교민들의 귀환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지금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 안에서 보여지는 국격의 차이를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바로 방송 들어가도 되겠죠? 네. 자,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그 봉블리가 오스카 사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요 두 개는 모르겠어요.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넘사벽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8년 같은 경우에는 유색인종이 후보에 하나도 안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그 어찌 보면 편협하고 백인들끼리의 잔치, 미국 영화의 잔치 뭐 이렇게 불리는 그 비난이 있을 정도로 해외 영화에 대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닫혀져 있는 그런 오스카였는데, 하여튼 그 권위만큼은 최고로 인정을 해줬죠. 근데 그 안에서 5대상이, 핵심적인 5대상이 남녀주연상과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인데, 이건 뭐 세계 유래를 따지자면 뭐 서양권을 빼자면 아시아 전체 또는 뭐랄까요 비영어권 문화 영화로서는 최초로 우리가 메인 타이틀 세 개를 싹쓸이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전관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메인 종목에 있어서 전관왕을 달성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사실 이게 이제 투어 시즌이라 그래요. 시상식 투어 시즌을 거치면서 기라성 같은 그 메인 영화제에서 약 50여 개, 전 세계에 있는 그 군소 영화제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2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상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 열풍을 이어온 우리 기생충이 패러사이트가 마지막 대미를 작품상으로 장식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우리 이웃이다. 라는 점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200개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했던 기생충이 한국 영화계 안에서는 어떠한 상도 수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국내 영화계에서 기생충 정도의 영화로는요, 상 탈 수가 없어요. 그저 이제 국제로 나가야, 해외로 나가야 어느 정도 이게 상을 탔구나, 이 상을 줄만 하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대한민국의 영화계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양궁 선수 같은 거예요. 네, 국내 선발전은 통과를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바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뭐 대단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모순의 아이러니라 그래야 되나? 우리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던 작품이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국내 시상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작품을 선정하는 이들의 눈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스카만 타온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극찬하는 이 영화에 대해서 한국은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 네, 대단합니다. 네. 천방이 넘으면 뭐예요? 아무 상을 안 줬는데.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얘기가 이 봉블리의 블랙리스트 과거죠. 블랙리스트. 저는 이제 그 봉블리의 블랙리스트가 언제쯤 생겼을까? 뭐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 봉블리가 하는 영화 뭐 프란다스에겐 제끼고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마마 같은 걸 봤을 때 그 안에 무슨 이제 정치적인 의식이라든지 뭐가 사회의 저항적인 의식이 담겨 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영화는 굉장히 개인적인 인간의 시각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라고 했는데 이러한 영화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때리는 정부의 입김은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거죠.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더구만요. 이게 그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게 다 박근혜가 한 걸로 알고 계신데 이명박이 먼저 블랙리스트를 짚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계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사람은 데뷔하고 난 이후로 거의 우리나라 정치권 안에서는 문화 권력을 장악한 좌파 그 좌파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제 제지하고 관리하고 어, 말하자면 싹을 잘라 놓아야 될 굉장히 불손한 예술인이다라는 낙인을 안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괴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괴물에 보면 뭐랄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투쟁 같은 것도 보여주지만 미군의 화학무기 방류로 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국가의 그 허술한 그 방역 대책, 보안 대책 그리고 뭐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 대책 같은 것들이 사실 괴물이 지금 개봉을 했으면 더 엄청난 인기를 끌었겠다 싶을 만큼 시대적인 감각이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 다 거의 현실에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어떤 본 감독의 센스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 페르소나라 그러죠. 본 감독과 두 번째 영화부터 계속 살인의 추억부터 일종의 그 영혼의 동반자로 같이 일하고 있는 송강호 같은 배우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인사가 바로 CJ입니다. CJ. CJ가 변호인 이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화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 CJ 그 컨텐츠를 담당했던 이미경 부사장 이번에 이제 시상식에도 잠깐 나타났었는데 책임 프로듀서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고 지금 국내에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 그 블랙리스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이 블랙리스트를 받은 세 명의 주역들이 물론 뭐 모든 분들이 주역이겠습니다만 오스카 전관왕이라고 하는 전관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인기 투표 같은 거니까 사실 영화의 질을 다룰 수 있는 이 영화제 안에서의 전관왕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이게 참 대단한 피날레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건전화 대상에 올렸다 그래. 건전화. 야, 이건 뭐 삼천 교육제도 아니고 이런 건전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국내 지원이라든지 뭐 그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융적 지원이라든지 뭐 많은 지원들을 받지 못해서 본 감독도 외국 그 영화하고의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옥자나 설국열차 같은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신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봉준호 감독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소재를 가지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기생충이었고 이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의 그 거리가 됐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기생충을 일부 이제 보수색 짙은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체제 반란을 노리는 굉장히 그 위험한 영화다. 무슨 뭐 공산주의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안에 우연찮게 들어갔겠지만 무슨 뭐 성적서 위조 장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엄프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기생충이 개봉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본 감독이 그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게 최근 몇 년 안에 이슈를 가지고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기획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요, 이거를 이제 뭐 체제 개혁이나 공산주의 영화라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인 뭐 지금 사회주의라고는 합니다만 중국에서조차 이 영화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거를 상영 금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영화는 하층에 있는 어떤 그 서민들이 어떤 상층을 공격하는 듯한 모양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성향들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개봉을 안 하는 바람에 이 영화가 나중에 오스카를 탔다라고 하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도대체 중국 영화는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훌륭한 영화마저도 못 보게 하는 중국의 문화 정책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엄청난 열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그 송강호 배우라든지 CJ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후일 미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씩 얘기를 해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그 칸 영화제에서 그 황금종려상 이것도 최초죠. 이걸 수상한 이후로 이 영화 만드는데 그 심각할 정도로 지장은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지장을 받은 사람들은 제작자였겠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한테 자금을 대고 그 영화를 배급하고 이제 풀어내야 되는 CJ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실제로 자본을 댔던 그 메인 스폰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른손 문구 회사, 문구 회사의 대표가 이 메인 스폰서로 여기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기획되고 시작되는 시절에도 대놓고 그 CJ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 자금을 몰아주기에 어려웠던 상황이 약간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바른손이 애초에 문구에서 문화사업으로 이게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한 1년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른손이 문화사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면서 첫 번째 손을 댔던 게 기생충이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쪽에 배급을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접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극장 개봉이 아닌 이제 유선 개봉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손가락을 얹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에 관련된 그 업체들하고 홍보에 대해서 약간 그 관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국 들어가면 대박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 못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제대로 흥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품성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영화가 됐다는 거죠. 봉준호 감독 스스로 그랬어요. 그 자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신세계가 열리면 영화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근데 이 영화는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해외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권 안에서도 일본도 이제 개봉이 좀 늦은 편이었고요. 중국 안에서도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뭐 독특하잖아요. 반지하라든지 뭐 과외라든지 그 안에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모습들이 너무도 한국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 있는 그 영화의 소재들을 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저기 뭐랄까요? 자기 검열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검열 하에서도,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상업성과 작품성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아카데미는 이게 흥행이 전제가 돼야만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업영화제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북미 흥행 실적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중요한 실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기생충은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레벨을 지켜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네온이라고 하는 북미 배급사가 이걸 그
영화를 내놨을 때요. 이게 처음 개봉했을 때 미국 전역에서 10월 11일에 3곳에서만 개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잠시 방송에 블랙아웃이 있었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보미 작가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금 그 영화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로 시작했던 영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이제 개봉관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영화의 객단가라 그러죠. 이 영화를 틀었을 때 그 영화관 안에 오는 좌석 점유율, 그러니까 한 번 상영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역대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국어 영화로서는 최고 수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막을 봐야 되는 외국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한 편당 들어오는 관객 수와 매출이 역대 2위. 지금도 지금 기준이요. 지금 그 블랙버스터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실적을 올리니까 극장들이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기생충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5주 만에 800개 영화관이 넘었고요. 지금 이제 한 20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000개가 넘었고, 아카데미 상 수상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2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외국어 영화로서의 미국 내 흥행 기록은 다 갈아치웠습니다. 기생충은 3천만 불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오스카의 어떤 열풍으로 인해서 아마 전임 미답의 2000개 개봉관이 지금 수준으로 이제 그 흥행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신화를 미국 영화계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1위를 했던 영화는 라라랜드라고 그럽니다. 라라랜드가 한 15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영화 틀 때마다 한 1억 6천 정도 했던 거고요. 지금 기생충은 약 13만 불, 1억 5천 정도의 그 해당 흥행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고 치면 극장에서 내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미국 관광객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짜파구리라든지 그 안에 있는 CG라든지 뭐 이런데 열광을 하고 있고 한국식의 한국식의 문화라는 자체의 그 전도사로서 그리고 한국의 전형적인 어떤 반지하 생활이라든지 서민들의 생활들을 자신의 일처럼 너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문화 강국의 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흥행을 거두었던 그 전반적인 성공 안에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샤론 최라고 하는 통역사분을 정말 다시 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 통역사가 아니시더라고. 여성분이잖아.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영화 감독 지망생인데 여기에 이제 통역에 나서 가지고 지금 어떤 그 시상식 투어를 전부 따라다니면서 전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통역이 거침없고 너무 재치 있고 또 어떤 이제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유머를 정말 잘 살려내는 통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앞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길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쇄도하는 이러한 통역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셔야 돼요. 네, 보미 작가가 오는 바람에 마이크를 하고
요구를 받아서 잠시 마이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 없어도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 돼요, 저 때문에. 네, 스피커가 똑같기 때문에. 조건 주셔야죠. 네. 이거 보낼 것만. 요거. 네. 잠시만요. 네, 보미 작가가 마이크를 착용하고 지각에 대한 인사를 지각 드리도록. 아니죠. 네. 아, 맞군요. 제가 지각은 30분, 아니에요. 30분 일찍 시작했군요. 이렇게 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네.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성균이 되고.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네. 모르실 거예요. 보미 작가 그만하세요. 네. 근데 제가 없는 동안 대신 틀린 거 잘 잡아주고 계셨나요? 안녕하셨어요? 네. 잡아주고 계셨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악덕 갑질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유하고 좋은 사람인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화면에서는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네. 이거 바른 손. 노트 제 거 갖고 왔습니다. 네. 저 바른 손 씁니다. 네. 우리도 바른 손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손이 중요합니까? 네. 뭐야 이씨. 자, 여기에 CJ의 공로를 또 하나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수한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미국 안에서 어느 정도 영화계 안에서 힘의 균형을 갖추지를 못하면 오스카 같은데 초청되기 자체가 입후보 시키기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흥행을 잘 시켜서 지금 역대급 흥행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만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미국 영화계 안에서의 든든한 백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오래전부터 CJ E&M 사업 분야를 총괄해왔던 이미경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미경 부회장은 이미경 씨는 이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삼촌이죠. 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임행희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형이 이건희 형님이죠. 네. 하여튼 장자였던 임행희 회장의 장녀입니다. 네. CJ그룹의 정통 상속자이신 건데 이분이 이제 동생하고 같이 자매하고 형제가 섞여 있는 거를 삼남매. 네. 삼남매의 큰 누나로서 일단 문화 사업에 대한 어떤 총괄을 맡아서 진행을 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미킬이라 그래서 헐리우드 안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CJ의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드림웍스에 투자를 했죠. 스필버그를 스카우트를 한 거야. 드림웍스의 주주로서 드림웍스 뭐 영화를 땡겨오는데도 일조를 했겠지만 실제 미국 안에서 영화계에서 파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초기가 아니죠. CJ가 영화 산업으로 잘 나가고 있고 지금은 사실 종편 방송 쪽에는 CJ가 완전히 다 휩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제 CJ 엔터의 성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 사업의 미래를 열 겁니다. 심지어는 방탄소년단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방시혁 프로듀서하고도 협약 계획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J의 문화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될 텐데. 아니 또 좋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잠깐 제가 말을 얹겠습니다. 네. 또 일본이 또 침탈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본은 더 CJ를 등에 업고. 뭐 일본 문화도 자기 나름대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이 기대에 올라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영화라든지 우리 방탄소년단의 어떤 품격, 인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한류 문화의 독창성과 어떤 선호도, 어떤 캐릭터, 매력은
어떤 나라의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일찌감치 투자를 했던 CJ 그룹의 해안이 오늘날 오스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변호인이라는 송강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를 만들면서 CJ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사업 행보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그거를 뭐랄까요, 땜빵해 준다 그래야 되나, 하기 위해서 이제 연평해전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영화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만한 꾸준한 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의 이제 오스카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작품상에서 최종 그 칩 프로듀서로서 멘트를 하게 된 거죠. 전 사실 얼굴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니 저분이 누군데 감독을 제껴놓고 저기서 메인으로 저 인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이 이 CJ 미국 현지에서 총 프로듀싱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그분이 이제 배우들이나 감독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런 사업에 해왔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감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문화는 한국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삼국의 어떤 그 격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부러움 일색인 거죠. 중국 우리가 뭘 해도 다 부럽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도 부럽고, 네, 우리 이 한류 문화가 있는 그 케이팝의 열풍도 부럽고, 드라마도 부럽고, 다 부러워요. 심지어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을 쏟아 넣어 가면서 지들 나름대로는 뭐 10억 명 이상이 드는 영화도 만들었다. 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유료 관객으로 체크가 된다 그러면 거의 타이타닉 수준인 영화를 매년 두 개 이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영화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우리 옛날에 그 배달의 기수 아시나? 배달의 기수 같은, 아니면 전우 같은 그런 시리즈의 영화들이고, 뭐 중국이 세계를 구한다 뭐 이런 류의 영화들에만 집착을 해 있기 때문에 작품성 같은 걸 인정받을 뭐 국제 시장에 나와서 인정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중국도 뭐 많은 중국의 전통 문화라든지 고전을 응용한 대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비영어권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히트쳐본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번 기생충의 성공은 너무 중국의 문화 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의 비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말 배 아프고 부러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와우 정령 같은 거는 성공하지 않았어요? 사실 와우 장면 같은 것도 그 헐리우드 시스템이나 네. 그 헐리우드를 같이 끼고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흥행에는 그닥 그렇게 보잘것 없었어요. 북미라든지 유럽에서의 흥행에는 크게 이제 나오지 못했던 게 차이나타운에만 걸었겠지, 그 영화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백인들 순수한 한국어를 하나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자막을 봐가면서 짜파구리를 들고 서울대가 옥스퍼드. 네, 옥스퍼드 학생증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졸업장. 네, 이렇게 문서 위조학과가 있으면 네, 문서 위조학과 얘기에 포복절도를 하면서 웃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인의 존경심과 함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에 대한 반성이 지금 맹렬하게 또 한동안 중국에서 몰아칠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1665명이 보고 계세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찍 좋아요는- 시작할 만한 저기가 있는데. 네. 말 나온 김에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눌러주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그 국가가 일본인 거죠. 네. 일본은 어떻게든 이걸 흠집내려고 막 여론조사를 돌리고 난립니다. 정부가 아니더만. 뭐 이번에 오스카 사관왕 이게 정당하다고 보느냐 뭐 이런 설문조사를 돌리질 아니, 않나. 정당도 아니죠. 납득이 납득이 되느냐지. 되느냐. 아니 네. 지들이 납득이 안 되면 어쩔 건데.
근데 놀라운 건 다 납득이 된다는 반응이라. 그치? 그건 그렇죠. 네. 일본 국민들 자체도 일부 우익을 제외하고는 진짜 기생충 영화 넘사벽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직도 난민인 줄 알아요, 일본은. 아, 진짜 짜증나. 네, 이번에 이제 일본을 우리가 참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이긴 한데, 하여튼 문화적인 컨텐츠 안에서 기생충으로 뭔가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제일 그 문화 쪽에서 흔히 던지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니들 노벨 문학상 타봤어요. 아, 노벨상. 너네 노벨상 타봤어? 노벨상 타봤어요. 특히 노벨 문학상 타봤어? 이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오스카 각본상을 먼저 타는, 그것도 전문 작가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영화가 하고 싶어서 영화를 시작한 청년에 의해서 이러한 각본이 나오는 그러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오스카에서 수상 가능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언론과 방송은 이거를 어떻게든 흠집내기 위해서 온갖 사전 공작을 다 뿌렸습니다. 왜냐면 지들도 이제 오스카상을 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정말 우연치 않게 쯔지 가스히로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이 아카데미 분장상을 후보에 올라서 수상을 했습니다. 뭐 분장상 사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걸 오스카로 친다고 치면 우리나라에도 애니메이션 감독을 비롯한 뭐 여러 그 한국계 미국인들이 오스카를 수상했던 그 경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거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안에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막 대서특비를 한 거죠. 그래서 분장상 우리보다 훨씬 앞에 나가니까 분장상 수상이 결정되자마자 뭐 일본 영화의 쾌거다 어쩌다 해가면서 막 실시간 속보를 내고 이걸 막 띄운 거예요. 네. 왜냐면 기죽기 싫어서 야 우리도 오스카 하나 탄 거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막 던졌는데 이 쯔지 가스히로한테 이제 인터뷰를 일본 기자가 던진 거죠.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발을 던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통상적으로 해주는 답변은 그 나의 전에 뭐 일본 국민으로서 뭐 일본의 자부심과 뭐 이런 걸 던져 주기를 바랬는데 야, 이 사람 너무 솔직하더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인입니다. 나는 일본이 싫어서 미국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내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일본을 두고 미국에 건너온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하고 인터뷰 끊고 가버린 거예요. 와, 일본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벙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생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일본의 그 영화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중국보다 더하대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도제 제도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영화 스탭들은 이게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그 나무 패고 접시 닦으면서 일 배우는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계에도 뭐 그런 관행들이 일부 남아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잘못된 관행에 의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일본 안에서 어떤 이제 창의적인 작품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도를 한다 또는 감독의 말을 거슬른다 아니면 자기 위에 있는 조장의 말을 거슬른다는 거는 이 도저히 불가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 제작 환경이 좀 안 좋은 거고요. 다양성도 없어요. 맨날 연애 영화 아니면 귀신 영화 아니면 소설이나 만화 같은 것들, 인기 만화 같은 것들을 실사화하는 거 아니면 이러한 제작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일본 정부가 싫어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출연이나 제작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라든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제안이나 각본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아예 그 영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이제 뭐 아베 정권을 비난한다든지 지금 일본의 실상황 같은 것들을
조금 고발하려고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면 제작도 안 되고, 뭐 만들어진다고 그래도 누가 출연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개발했던 개발이 아니라 개봉했던 신문 기자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겠죠. 아베 학원 스캔들을 다뤘던 영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으로 신문 기자가 있는데, 일본 안에서 그 주인공을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심은경 씨, 네, 심은경 씨가 누군지 아시죠? 그 최근에 그 나문희 씨랑 같이 그 할머니가 뭐 소녀가 되는 영화 했던 써니. 써니라고 하면 더 잘 알겠구나. 그 심은경 씨가 거기에 일본에 가가지고 배우로 출연해갖고 영화를 만들었을 정도로 아무튼 일본 영화 이렇게 폐쇄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기생충이 이렇게 잘 되고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고 흥행을 이어가고 이러도 아직 오스카를 받는다고 하니까 설마 하는데 외국어 영화상 뭐 그럴 수도 있지, 많이 팔았으니까. 각본상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최소한 감독상하고 작품상만은 안 되라고 막 빌고 있었는데 이게 연달아서 한국에 수상이 되는 순간 얘네들은 빵빵 터져버렸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이제 문화의 품격인 겁니다. 이러한 문화 상품에 의한 한국의 이미지 어떤 개선 효과는 단순하게 그 금전적인 가치로 따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문화적인 콘텐츠가 100이 수출이 되면요, 자동으로 상품 수출, 그와 연관된 상품과 국가의 상품 수출은 2.5배에서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뭐 짜파구리 열풍일 거고요. 네, 그 안에 등장했던 다양한 소품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우리가 말 그대로 문화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생충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월드컵 우승보다도 더 큰 여파가 있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봉준호 감독이 했던 그 엄청나게 그 많은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들에 대한 그 몇몇 가지 그 포인트들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봉준호를 만들어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제2의 봉준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각본상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뭐 어느 정도 만족한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밤새 술 마시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각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본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능은 있어요. 작품의 우수성에 따라서. 근데 감독상하고 작품상은요, 이건 아주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그리고 경쟁하던 감독들이나 작품들의 수준이 뭐 뒤떨어져가지고 그 어부지로 기생충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호작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1917인가요? 전쟁 영화,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화가 막 하루 종일 롱테이크를 따라다니는 굉장히 어려운 그 기법과 감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그 감독도 맨더스 감독인가 아무튼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작품이 싹쓸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 10개 부분에 후보에 올라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영화를 공부할 때 스승으로 모시던 마틴 스콜세이지가 했던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발언을 꺼내놓으면서 모든 영광을 이제 마틴 스콜세이지한테 돌렸고, 그분이 거의 울라 그러시더만. 그분이 왜냐면 그런 경쟁 어떤 시상식 안에서 선임자에게, 원로에게 자기 선배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은, 이건 유교적인 어떤 코드, 이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됨됨인 거고 여유인 거죠. 내가 비록 잘해서 이거를 탔지만 내 덕이 아니다. 나와 같이 나에게 영감을 줬던
나의 어떤 스승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적인 문화, 세계적인 서구적인 문화에서는 깜짝 놀란 문화적인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흔치 않은 문화죠. 그래서 기립박수가 터졌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야, 할 거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어떤 서양 영화, 미국 영화 위주로 돌아가는 그 아카데미판에서 작품상까지 마지막까지 훑어오는 걸 보고는 정말로 안정환이 골 넣었을 때보다 홍명보가 골 넣었을 때보다 더 펑펑 울었습니다. 요즘 늙어서 그런지 이 눈물샘이 흔해져 갔고요. 정말 그걸 보면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참, 작품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봉준호 감독의 그 마지막 인터뷰가 저는 일종의 그 충격. 이 사람 얼마나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변을 일으켰죠. 오늘 기생충을 말하는 거 있죠. 이변을 일으켰지만 앞으로 이러한 이변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정말 이 자존감과 어떤 그 자부심이 뿜뿜 넘쳐 흐르는 앞으로 나 말고 나를 통해서든 또 다른 감독을 통해서든 앞으로 이러한 이제 외국어 영화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멘트를 던져주더라는 얘기지. 야, 나는 최고의 한마디였다고 봐요. 그 말 한마디. 그만큼 우리 문화의 강점을, 우리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세계인들한테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마무리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문덕, 네, 로젠드님 늘 쓰는 말씀이신데 이문덕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 문화 정책의 어떤 그 시작은요, 문화 개방을 이끌었고,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이 시작돼서 이게 이제 그게 기틀이 돼갖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만든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시작한 게 1999년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수혜를 받고 본인이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시작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분이 이제 뭐 보니까 최근에 알았는데 문학과 집안의 청년이더만 문화예술계의 어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이런 거였구나 싶을 정도로 문학계의 그 집안에 이제 내력이 있었는데 그 집안 내력 안에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 될 줄은.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안 했대. 근데 오늘 갑자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영화를 시작한 1999년도에 영화를 시작한 이 사람이 오늘날에 오스카를 수상하는 데까지 만들어낸 영화는 7편이에요. 총 7편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 안에서 뭐 숟가락을 얹으려는 건 아니고 저하고 비슷한 일종의 캐릭터를 본 게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고요. 저는 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려내려고 하는 상황들 자체를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먼저 머릿속에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각본을 쓰는 사람인 거죠.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내서 만들어내는 감독. 이미 영화를 시작했을 때 모든 카트와 그에 대한 편집과 그에 대한 효과를 이미 알고 있는 감독. 그러한 완벽주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영화 인생 동안에 7편밖에 만들어내지 않은 우리 감독. 그 감독이 세계 영화계를 씹어 잡섰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장으로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돌격대장이 될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인재를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분들이 좀 더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 후원해주신 분들, 진 엘리자벳, 임용진님, 게이신님, 이혜진님, 요아재님, 네. 또 있나요? 네. 이미숙님, 하늘양님, 잘 지내라님의 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